미국 증시가 사흘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심과 관망심리가 커진 탓이었을 뿐 전반적인 재료는 양호했던 만큼 지수 낙폭은 미미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6% 내린 15,875에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1%, 0.14% 하락했습니다. 전날 닷새 만에 큰 폭 반등했던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에서의 경제지표 호조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국 증시가 0.5% 내린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7%, 1.1% 하락했습니다. 미 상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67명, 반대 33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예산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최종 걸림돌인 절차 투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상원은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최종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 회의에서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 예산위원장이 마련한 2014 회계연도 및 2015 회계연도 예산 합의안을 찬성 332표, 반대 9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0월에는 0.1% 하락했고 시장에선 0.1% 상승을 전망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달에 0.2%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휘발유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1% 떨어졌습니다. 식품 가격은 2개월 연속으로 0.1% 상승했고 신차 가격은 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CPI는 전년 동기 1.2%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3% 상승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2009년 10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낮았던 10월의 1% 상승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근원 CPI는 1.7% 상승해 전월과 같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전분기보다 1.8% 감소한 9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를 합한 것으로 한 국가의 대외 거래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난 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시장에선 1,005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지난 2분기 적자 규모는 989억 달러에서 966억 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분기 경상수지 규모가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았고 앞서 2분기에는 2.3%를 나타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는 12월 주택시장지수가 전월에 54보다 상승한 5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장 예상치인 55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주택시장지수가 기준치인 50선을 넘으면 주택 건축 및 판매 등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건설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업체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12월 마지막이죠. 미국의 FOMC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9일이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시작을 앞두고 지난 2거래일 동안 상승했었던 글로벌 증시는 간밤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CNBC 조사 결과 12월이나 내년 1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의 수가 한 55% 정도, 그러니까 절반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살짝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1% 이상 올랐었던 유럽 증시는 간밤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지표들 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초점이 온통 FOMC로 쏠려 있는 만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정치권이 2014-2015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해 급한 불은 껐지만 또 다른 불신, 부채 한도 문제는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로 오늘 첫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마감됐었던 화요일장이겠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12월 FOMC 시작이 됐습니다. 이를 앞두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그동안은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하락 전환해서 조정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네,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조금 눈길은 안 갔었지만 긍정적인 재료를 발표했던 경제지표 내용들까지 오늘 한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연준의 회의가 네. 무섭긴 무섭군요. 네. 네. 바로 전날에는 상승세는 유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뉴욕 증시의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고 유럽 증시가 조금 더 하락폭이 좀 깊었다는 점, 실제적으로는 미국 본토에서는 이런 부분에 내성을 좀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그나마 좀 위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06%가 내려간 15,87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14%가 내렸습니다. 4,023포인트. S&P 500 지수는 0.31%가 하락한 1,78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연준 이제 회의가 1일차 들어갔고요. 이제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이퍼링 가능성, 여러 가지 현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지표는 전미 주택 건설업 협회가 발표하는 12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8로 기록이 나왔는데요. 실제 예상치는 55, 11월은 54 정도였습니다. 이보다 현재 좋은 수치가 특히 주택시장에서는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가 미국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0.1 정도 예상치를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난달과 변동이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솔린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물가 불안은 현재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지난해 대비 CPI 수준은 현재 1.2%, 연준이 바라보는 목표치 2%와 최고치 2.5%는 여전히 좀 미진한 이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이번 연준 회의에서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은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역시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다소 얼어붙은 이런 모습인데요. 영국 FTSE 지수는 0.55%가 하락했고 독일 닥스 지수는 0.86%가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캬크 지수는 4,068포인트로 1.24%가 내려갔습니다. 내일 연준의 결과를 앞둔 영국 지수는 올해 10.59%가 올랐고요. 닥스 지수는 2.38%가 올랐습니다. 캬크 지수는 13.15%가 올라서 3대 지수 중에는 독일 닥스 지수가 20% 상승률로 올해 상당한 수확을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오늘 MIB 지수는 1.63%가 내려갔고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 그리스의 아테네 지수도 각각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간밤 마감됐던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연간 상승률까지 모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2014-2015 미국의 예산안이 상원 표결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2차 셧다운 사태는 이렇게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좋아하기에는 이를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채 한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치권의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0월에
16일 동안 셧다운을 이제 극복을 하고 네. 내년 2월 7일로 시한을 못 박았죠. 예. 이 시한이 아직은 한 2달 가량 현재 시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한 내에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고민을 한 문제는 거의 현재 풀렸다고 보겠습니다. 내년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의 상원 절차 표결도 오늘 이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찬성 절차 표결의 정족수 60표를 넘는 67표의 찬성표를 얻어서 공화당의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찬성표를 현재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15일 날 하원에서 찬성표가 크게 나오면서 무난하게 통과된 이 상원으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도 큰 변동 없이 현재는 그 표결 절차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이제 2월 달에 남은 부채 한도 상향 이 문제가 현재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CNN이 이 예산안에 공화당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하원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도 우리 몫이 이제 남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원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 공화당 인사인데요. 예산안 합의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좀 얻어야겠다 이런 그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응당한 대가라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오바마 케어의 예산안을 줄이거나 오바마 케어의 시행 일정을 1년 연장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강경 모드로 나올 경우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이런 부분이 2월이 되기 전에 1월 중순 이후부터 다소 뉴욕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요. 테이퍼링 시점은 이번 12월 회의 때 나오지 않게 되면 1월이나 3월 중에는 월가에서 좀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이 문제는 주요 3대 신용평가의 미국 신용평가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부분에도 역시 신경을 좀 쓸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2월 테이퍼링 이런 가능성이 좀 남아있지만 무엇보다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이런 부분에 정치권의 움직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부채 한도 상한에 대한 협상 결국 복병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FOMC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FOMC 회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를 앞두고 CNBC 조사 결과 전문가들 한 55% 정도, 그러니까 반이 넘는 수가 올해 12월이나 아니면 1월 정도에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해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한번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좀 빨리 시작했으면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워낙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됐던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신년을 맞았으면 뭐 이런 바람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매는 빨리 맞을수록 좋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주 지겹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3개월 내로 나온다는 이런 수순이라면 빨리 그 내용이 공표가 되는 것이 뉴욕 증시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인사들도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하루 전날 CNBC가 이제 그 주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12월 회의와 1월 회의 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55%로 봤고요. 블룸버그도 그 조사를 했는데요. 12월에 나올 가능성을 34%로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17%의 가능성만 봤는데요. 이른바 이제 전문가의 풀이 다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내용도 수치가 매우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이제 4시 정도면 이제 얼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2월 회의는 연방공개시장 회의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벤 버냉키 의장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갖는 이런 일정을 소화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내년 1월 말이 버냉키 의장의 임기 만료고 1월에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갖는 마지막 기자회견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회의 결과 무엇보다도 이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일부 인사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파이오니어 인베스트먼트의 스트래테지스인 샘 워델은 테이퍼링의 일부 투자가들이 숏 포지션으로 대비하고 있어서 이것이 시장 변동성을 좀 키울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12월에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이런 부분의 시장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개연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일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다소 불안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금값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금 가격이 1.2%나 하락한 온스당 1230달러 10센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금 가격의 지지대, 은 가격이 20달러 밑으로 들어간 점, 이런 점에서 금 가격이 현재의 지지대를 잘 사수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나오게 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변동성 영향은 있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나,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미국 뉴욕 시장의 내성을 보면, 현재 60% 이상,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시장의 기류가 미국의 경기가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기류들도 많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테이퍼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문제가 옐런 의장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옐런 의장의 의중을 확실하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잘 관찰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개막된 미국의 12월 FOMC 그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쪽으로 가볼게요. 마크 칸 영란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화 부양 정책은 유지하겠지만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경제 최근에 회복되고 있다라는 전망도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도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이달 들어서 상향 조정하는 등 상당히 자신감 있는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과는 다소 차별화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도 현재 3분기 경제 성장률 GDP 잠정치까지만 보면 3.6%로 매우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마크 카니 총재가 어제 영국의 하원 경제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언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분간 추가적인 양적 완화 기조를 늘리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현재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는 0.5%를 유지하고 있고
자산 매입 규모는 3,750억 파운드를 그대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1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의 인플레 관리 목표치는 현재 2%로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고요. 공공요금의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가 불안을 억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행을 했던 주택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상당히 크게 올라왔다는 점 자신감을 좀 북돋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7.6%의 실업률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 잘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그 고용지표의 개선 정책을 특히 영국의 정부가 이런 부분에 힘을 써주느냐 이런 부분이 당면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 내일로 19일로 1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노믹스, 그 경제 철학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혜노믹스, 내일로 이제 당선 1년이 됩니다. 네. 아베노믹스가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네. 오늘은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혜노믹스는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적인 현재의 다지기 국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그 이전 정부들이 못다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재 개혁하는데 온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올해 코스피 성적표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지난 12월 말 코스피 지수는 1997포인트, 어제 마감가는 1965포인트로 올해 상승률은 마이너스 1.6%입니다. 여전히 올해 많은 그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내놓기에는 성적표로는 C학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의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 이런 부분을 좀 잘 봉합해내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내는 것이 근혜노믹스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창조경제 성적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증시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의 일부 기업들과 비교해 봐도 현재 떨어지고 있는 배당 성향은 우리 증시가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증권사들의 그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 부분에 대한 허가가 올해 하반기에 좀 나와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헤지펀드를 활성화하고 업계가 야성적 충동,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교수가 얘기한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 이런 부분도 당면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 시간은 한 주간 국내 증시를 이끌 굵직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서 그 영향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이제 FOMC 개막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지나치게도 시장에 참 부담을 줬었던 요인이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 이후의 국내 증시 흐름일 것 같아요. 연말 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쏙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국내 시장에 한 주간 영향을 미칠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시장을 가장 지배할 가장 핫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 회의 결과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최근에 FOMC 이전에 행보 자체가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을 좀 하락 요인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거의 한 10거래일, 이 정도 기간 동안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FOMC 결과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매매 흐름이 바뀔런지 이 부분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아마 이번 FOMC 결과의 내용들은 약 50억에서 250억 달러 정도 규모의 규모 정도를 줄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결과물이 나올 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건지 이 여부도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 요인이 제거된다라는 이 요인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일정 부분 최근에 12월 들어서 상당 기간 침체 기간으로 접어들었던 국내 증시가 반등의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FOMC 결과물이 나올지 또 그렇지 못할지 이 부분은 이번 주 안에 충분히 결정 날 상황이니까 투자 매매 주식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일단 FOMC 결과 이후에 액션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상당히 불안합니다. 486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최근에 저점 470포인트 정도 이 레벨에서 형성된 저점이 충분히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 전반적으로 연말 랠리 이런 부분 없더라도 일단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형국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00선 이하에서는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시장까지 개인 매물까지 출회가 되면서 투심이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저가 매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시장 상황은 조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단기 낙폭과에 따른 반발 매수 유입을 지금은 좀 기다려 볼 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은 현재 시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FOMC 그 뚜껑이 열린 이후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전략 들어봤고요. 코스닥 연말 랠리는 없더라도 바닥은 다지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IT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군은요, 바로 인터플렉스입니다. FPCB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하면 떠올랐던 기업 바로 인터플렉스였고,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기를 리더격으로 이끌었던 기업이 바로 또 인터플렉스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PCB의 왕자죠. 그 자리 자체가 지금은 위협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상당 부분 떨어졌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총 1조 2천억 원대를 이루고 있던 인터플렉스는 현재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과연 왜 이렇게 줄게 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1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현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라는 거겠죠. 일단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 자체가 지금 75,330원 바로 황금기였죠. 그리고 기간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 달에는 바로 제일 고점에 위치한 부근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75,300원대는 시총으로 따지면 1조 2천억대를 구가하던 그런 주가였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19,050원으로 어제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3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그리고 우량주라고 우리가 흔히들 여기왔던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조차도 세월의 무상함인가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인터플렉스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었겠죠. 2012년 8월 달에 비해서 현재는 실적이 상당 부분 줄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은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바로 영업이익 부분에서 현재는 상당히 감소가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2분기에서는 적자 전환까지도 보였던 게 바로 이 인터플렉스입니다. 실적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작년과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한번 보면, 자, 5,180억 원, 그리고 2012년에 7,6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하단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2011년에 400억 원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2012년에 결산에 470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7.8%, 6.1%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2013년 현재 4분기 실적을 지금 긍정적으로 잡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90억 원대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9%, 거의 제조업보다도 못한 그런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터플렉스에 대한 주가 추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진하게 됐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둔화를 한 번 더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8월달, 9월달, 10월달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시총 1조 2천억 원대를 구가할 때, 지금 납품처별로 한번 비중을 보시면 2012년 3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는 매출액 추이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실히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지금 애플이 10월 달부터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부진하더라도 애플이 잘 되면 주가는 항상 올라가지 않냐라고 보시는 분들, 자, 보세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욱더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
이 자체가 호재거리로 인식을 했지만 현재는 이 자체는 악재거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애플의 비중이 높았을 때 인터플렉스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높았을 때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캐파가 줄었다는 거겠죠. 그만큼 글로벌 스마트폰 자체가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과연 예전만큼 팔 수 있을까라는 문제겠죠. 그만큼 단가이나 압력, 그리고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월봉상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중요한 제가 맥점을 한번 그어놨었는데 2만원대죠. 2만원대가 힘없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제 19,000원까지 투매 현상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자,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지대 가격 자체가 지금 무너져 내렸구나, 그래서 투매가 나타났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에 나서기 위해서는 하단 자리까지 보일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쉽게 바닥을 예단하고 들어가지 마시자. 그래서 한 번 더 사고 난 다음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OPM, 영업이익률입니다. 어차피 기업은 마진을 먹고 사는 게 바로 기업이고요. 이윤을 추구해야지만 직원들이 월급도 줄 수 있고 회사는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인터플렉스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또다시 한번 보고 4분기에는 들고 가지 말아야 될 기업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의미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효과는 빠를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걸려있는 통화정책, 그리고 효과는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재정정책, 둘 간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던 건 이사님의 주장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옌스 바이트만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20의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네. 내용인 거고요. 재정정책은 지출을 늘려서 재정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출을 줄여서 긴축의 재정정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통화정책을 하면서 지출을 늘려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회 감저 자본을 만들어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그래서 향후 경제가 살았을 때 경기를 살리는 기본적 틀을 만드는, 이게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옌스 바이트만은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3선에 성공하면서 바로 이 발언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또다시 유로존의 긴축 가능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또 나온다. 물론 지금 긴축에 성공해서 스페인이라든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구제금융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실업률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12%가 다 넘고요.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 같은 27%. 그래서 유로존 전체 실업률이 한 10.6%, 7%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실업률이 너무 높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정부라든가 어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너무 고통 속에 다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유로존은 일부 살아있는 거 먼저 끌고 가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보자라는 어떤 그런 기조거든요. 근데 옌스 바이트만은 막 이 부분, 긴축을 각국이 더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그 힘들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시장은 더 붕괴의 일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재정 정책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진행하는 것처럼 정부 지출을 늘려서 가는 쪽으로 가야지 줄여서 가는 어떤 재정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옌스 바이트만 독일 총재의 발언은 긴축을 각국이 실행하자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유럽 국가들 그중에서 일부 경기 회복세에 대한 진단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갈 길이 멀다라는 판단도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발원지인 남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 중 처음으로 졸업을 선언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피그스 국가들 아이가 2개였는데요.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였죠. 이 가운데 이제 아일랜드가 먼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1개만 남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유럽 국가들의 갈 길은 멀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2자릿수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지금 그 피그스, 그럼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거든요. 네. 여기서 사실은 그 아일랜드는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네. 않고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해서 구제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업들도 회생 절차를 밟다가 실패하면 결국은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피그스 중에서 피그스가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이탈리아가 졸업을 해야 된다. 이탈리아가 졸업을 하면 아마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경제의 3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위 정도 되는 나라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순위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순위이기 때문에 3, 4위까지 문제가 됐죠. 근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또 경제 규모가 왕창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살아나는지가 진짜 관건이고요. 또 이탈리아가 살아나야지 유로존 실업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라든가 아일랜드는 인구 분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도 그 평균 실업률을 잡아가지는 못하죠. 근데 이탈리아 실업률이 만약에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유로존 평균 실업률도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정말로 살아나야 유로존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업률도 있지만 장기 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이 돼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유로존에 계속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졸업해도 100% 졸업했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소외계층들을 살릴 수 있느냐. 지금은 일단 알짜만 살려서 경기를 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으로 번져가자는 것이 이제 유로존 생각이기 때문에 긴축을 해서 좀 힘들더라도 버티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많은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역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재 유로존의 사태라 한다면 사실은 유로존의 그 어떤 그 피그스들이 구제금을 졸업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좋게만 볼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체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졸업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상황이고 물가는 낮습니다. 아일랜드가 졸업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졸업장을 받은 상황도 아니고요. 가장 문제가 큰 이탈리아가 졸업하는 게 더 관건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살펴볼게요.
지난 3분기에 반등했던 중국의 성장률이 4분기에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잖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 지금 7.5% 네. 예측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 1, 2% 더 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7.5% 이상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작이 될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중국은 통화정책을 빨리 끝내고 한 것이 뭐냐면은 재정정책으로 갔다라는 거죠. 재정정책은 사실, 통화적 재정책 같이 한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일본이 얼마 전에 그 재정정책을 위해 추경 예산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가 아마 내년 후반 정도면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은 유지될 것이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하던 나라가 조금 멈추는 듯 하니까 이게 위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은 약간씩 줄어듭니다. 그거는 항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 3.5 이거 막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둔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라고 하면 굉장한 성장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다. 그러나 10%대 20% 성장하던 나라가 7% 오니까 이게 위기감으로 시장을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미니 경기 부양이 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은 조금 위기가 주춤하니까 이제 경기 회복세다 미리 진단하고 있고 중국은 좀 성장세가 주춤하니까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정반대의 시각을 내려주셨습니다. 유로존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지만 중국의 성장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진단까지 함께 들어봤죠.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테이퍼링 시작되느냐 마느냐 참 말도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크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 FOMC 시작이 됐습니다. 17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 뚜껑이 열리면 그 결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